안녕하세요. 명진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문학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를 배웠었죠. 모두들 잘 기억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 쉽게 쓰여진 시를 학습 활동으로 해볼 건데 그새 조금 기억이 흐릿해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중요한 내용 다시 짚어가보고 그 다음에 학습 활동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필기한 것들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쉽게 쓰여진 시, 우리가 왜 시를 쉽게 썼다고 했을까를 함께 고민을 해봤죠. 그래서 1년과 2년에서는 밤비, 육첩방과 같은 배경을 통해서 지금 화자가 일본에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또 시인이라는 운명에 대해서 슬프다. 왜 슬퍼했죠? 그렇죠. 시쓰기로는 현실을 바꾸기 어려워서 그래서 슬픈 운명이라고 여기는 현실 인식이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는 3년과 4년에서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났고요. 늙은 교수라는 단어에 우리가 밑줄을 치고 이 교수를 윤동주는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는데 그 이유가 이 늙은 교수가 가르치는 지식은 윤동주가 처해 있는 현실과는 크게 가깝지 않은, 그러니까 쓸모없는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이런 데 대한 현타, 회의감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쭉 생각을 해보니 부모님도 친구들도 다 멀리 떨어져 있고 나 혼자 덩그러니 일본에 유학을 온 상황인데 이 유학에서 배우는 내용마저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니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 되돌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에서 중요한 우리 키워드가 나오죠. 바로 부끄러운 이 등장을 하는데 왜 무엇을 부끄러워했죠? 그렇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이는 것, 그게 바로 부끄럽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쉽게 쓰인다는 건요, 현실을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 8년, 9년, 10년, 여기 엄청 많은 필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길 바랍니다. 8년에서 좀 특이했던 건 1년과 거의 비슷한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바뀐 건 현실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어. 근데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걸 순서가 바뀐 걸로 표현을 했고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정리된 단어로 현실 재인식, 두 번째 다시 인식했다는 뜻이고 또 시상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시의 생각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연에서는요. 등불과 아침에 우리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밤비와 어둠에는 또 파란색으로 칠을 해서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 대조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모는 걸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난다고 살펴보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침은 밤이 지나면 항상 오니까 이렇게 아침이 항상 오듯이 우리의 광복도 반드시 온다. 확신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최후의 나는 계속 자아 성찰 끝에 도달한 성숙한 자, 성장한 자아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너무 중요하죠. 나는 나에게 이렇게 두 개의 나가 나오는데 이 앞에 나가 먼저 손을 내민 나가 이상적 자아고요. 손을 맞잡는 자아가 현실적 자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악수의 뜻이 두 자아의 화해였고 이렇게 해서 갈등이 해소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짚어보았어요. 이 그림 여러분 중요하니까 잘 써놨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윤동주로 대표되는 화자는 지금 일본에 덩그러니 유학을 왔지만 사실 그 상황에 크게 만족하고 있지 않아요.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현실에서 나는 크게 뭔가 사촌 몽규나 다른
독립투사들처럼 열정적으로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 살지는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따뜻한 다다미 방에 앉아서 시를 쓰고 있는 내 모습이 크게 좀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기력한 삶을 어떻게 한다? 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자아 성찰을 하고, 그래, 나도 시를 쓰면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그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무기력한 삶을 극복해야겠다라는 자아 화해로 남았던 겁니다. 모두 잘 이해했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10년의 내용을 모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해봤으니 이제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활동 첫 번째 봅시다. 우리가 이 시를 배우기 전에 미리 한번 훑어보았으니 조금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에서는 지금 뭘 물어보고 있었죠? 그렇죠. 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내용을 정리하고 화자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화자의 태도 변화를 물어보고 있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가봅시다. 먼저 여러분, 선생님이 앞에서 강조한 어떤 변화가 있던 부분이 우리 43페이지의 어느 년이었죠? 그렇죠. 8년입니다. 8년. 여러분, 8년 기억을 해주세요. 8년에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서 7년까지 그리고 8년에서 10년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1년에서 7년까지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성찰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정리해 보자면, 자, 적어볼게요. 식민지 현실에서 무기력하게 일본 유학 중인 자신을 성찰함 이라고 1년에서 7년의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요. 식민지 현실, 무기력, 성찰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하나 더 포인트를 적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현실에 머무르고 있다. 현실 안주. 좀 겹쳐서 보여서 다시 적을게요. 현실 안주. 그리고 무기력. 요게 부끄럽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의 감정도 아주 중요해요. 네, 조금 내용이 많았죠? 다음 잘 썼으면 8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이었는데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렇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라질 겁니다. 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적어 볼게요. 윤동주로 대표되는 이 화자는 광복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반드시 자유로워질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현실 극복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딱 단어만 봐도 엄청 긍정적인 단어들만 있죠. 그래서 광복에 대한 확신, 현실 극복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태도 변화를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제일 처음에는 자아 성찰을 하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되돌아보니까 이 어두운 현실, 시대 현실에서 무기력하게 사는 게 부끄러움의 감정이 들었어요. 문득.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이런 현실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면 안 되지. 내 사촌 모규처럼 또 여러 독립열사들처럼 나도 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져야겠다 하는 반성의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도가 변했다는 거를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잠깐만 여기 앞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요. 현실의 안주 로고를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런 따뜻한 다다미 방에서 시를 쓰고 부모님이 보내주신 학비로 대학을 다니고 이런 현실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무기력하게 살면서. 그런데 자아 성찰을 해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부끄러워. 그러면 계속 이렇게 부끄러운 채로 살아갈 거야? 아니죠. 반성을 했으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1년에서 7년까지 그리고 8년에서 10년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아 성찰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아 성찰이 우리 단원의 이름이었죠. 그러면 이 자아 성찰에 주목을 하려면 일단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우리 시간, 공간 배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가봅시다. 자, 시간, 공간 배경이 어디 있었죠? 그렇죠. 시간 배경은 밤비. 그리고 육첩방이 바로 공간 배경이었습니다. 공간 배경. 공간 배경이라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말 그대로 어느 공간에 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적어볼 수 있겠죠. 시간은 밤, 공간은 육첩방. 육첩방이 다른 게 아니라 방인데 다다미 6장으로 깔린 3평짜리 방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나의 처지는 무엇이었죠? 첫 번째로는 일본에 와 있구나. 정확히는 일본에 유학 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지금 식민지 현실에 나가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괜히 일본에 유학 온 게 아니거든요. 일본에 우리나라가 지금 식민지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적 배경이었던 밤의 의미가 이때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이걸 한번 적어 볼게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적어 볼게요. 자, 여러분, 봄눈 오는 밤에서도 이 시간적 배경이 밤이었죠. 근데 그때 밤은 어떤 분위기, 잠깐 여기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옆에 적어 보겠습니다. 봄눈 오는 밤에서도 밤이었네. 근데 그때는 눈이 오는 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쉽게 쓰여진 시에서는 비가 내리는 밤이네요. 그런 차이도 있고요. 이때 밤은 고즈넉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과 흰 눈과 색채 대비라는 것은 색깔이 서로 반대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밤은 어두운 검은색이니까 그런 색채 대비가 있었는데
지금 쉽게 쓰여진 시에서의 밤은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 왜 달라지냐면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라는 매우 어둡고 암울한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의 어두운 속성을 가지고 밤의 뜻을 첫 번째로는 암담한 시대. 암담하다는 건 어둡다라는 뜻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이 단원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죠? 그렇죠. 자아성찰입니다. 그래서 자아성찰의 시간.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밤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봄 오는 밤에서처럼 고즈넉한 분위기, 좀 감성적인 분위기가 자아성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기에 좋은 시간이라서 둘이 어울릴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 이 밤의 두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질문. 내가 뭘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지. 그래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삶의 태도를 물어보네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뭘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지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어디 부끄러운 일이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찾아줬어요. 7년에 있습니다. 7년.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 요게 부끄럽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이동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 이게 부끄럽네요. 그런데 선생님이 몇 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시가 그냥 쉽게 쓰여지는 게 부끄러운 것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일 선생님이 강조했던 단어가 뭐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 교과서를 다시 보면 우리가 같이 밑에 적어놨습니다. 현실을 무기력하게 사는 게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밑에 화살표를 치고 어두운 현실, 일제강점기요. 현실을 무기력하게 사는 것. 이게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다시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에는 이 시가 일제강점기에 쓰였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야 이때 어두운 밤이라든지 화자가 부끄러워하는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와닿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현실을 무기력하게 사는 것까지 우리가 적어보았고요. 다음으로 알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부끄러운 일은 이렇게 정리해보고 삶의 태도도 적어볼게요. 자, 자신의 무기력한 자신을 성찰해서 극복 의지를 가짐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중요한 키워드 선생님이 한번 밑줄 쳐볼게요. 첫 번째는 어두운 현실을 무기력. 두 번째는 무기력한 자신을 성찰해서 극복 의지를 가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잘 이해됐나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질문까지 한번 답을 해보았고요. 세 번째 문제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악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두 가지 나를 한번 어떻게 다른지 찾아볼게요. 자, 어떤 점이 달랐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아, 이상적 자아, 현실적 자아를 잘 얘기해줬어요. 여러분들 앞에 필기한 거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앞에 있는 자아가 이상적 자아. 학교에 가야 하고 지각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을 잘 알고 실천하려는 바람직한 여러분. 그게 바로 이상적 자아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침대에 계속 누워있고 싶고 학교에 안 가고 싶어하는 본능, 욕망에 충실한 여러분들이 현실적 자아였어요. 그래서 이 둘이 손을 잡은 것이 화해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나는요. 이상적 자아. 구체적으로 어떤 자아이냐면 어두운 현실에 적극 대응한다는 건 거기에 맞선다는 거예요. 대응하며 현실 극복 의지를 가짐. 그런 윤동주의 자아가 이상적 자아라는 겁니다. 걔가 먼저 손을 내밀은 친구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는요.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현실적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보면 어두운 현실에서 참고로 여러분 이 작은 땡땡 표시는요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 같은 말이고요. 어두운 현실에 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마저 정리를 해보면 어두운 현실에 안주하며 머무르며 무기력하게 삶. 이것이 윤동주의 현실적 자아였던 겁니다. 따뜻한 다다미방에서 일본 유학을 하면서 무기력하게 산다. 그래서 악수의 의미는요. 다 왔어요, 여러분. 조금만 힘내봅시다. 악수의 의미는요. 네, 우리 한번 적어볼게요.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내적 갈등의 화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문장이 길죠?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앞에 있는 나,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핑크를 해볼까? 자, 앞에 있는 나는 이상적 자아. 이상적 자아가 어떤 건데? 바람직한 자아였어요. 그래서 어두운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현실 극복 의지를 가진 것이 이상적 자아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록색. 자, 이 두 번째 나는요. 현실적 자아였고요. 이 현실적 자아, 윤동주 현실적 자아는 어두운 현실에 안주하며 무기력하게 사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악수의 의미가 이 두 자아의 내적 갈등의 화해였다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참고로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선생님, 이 내적 갈등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갈등은 갈등인데 내라는 게 한자어로 내자거든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안에 있어요. 이 둘이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 해서 내적 갈등이에요. 그러면 이 반대로 외적 갈등도 있는데요. 외적, 이건 밖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 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 친구랑 싸우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말다툼을 한다든지 그런 눈에 보이는 갈등들을 외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수의 의미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여기까지 하면서 혹시 궁금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채팅방으로 남겨주세요.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 한 페이지를 훑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적었는데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다들 이 필기한 것을 소중하게 여겨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좀 힘들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안 할 수가 없어. 왜 안 할 수가 없냐면 당장 2021년에 수능 특강에 나왔던 윤동주 관련된 문제였어요. 수능 특강에는 주로 수능과 관련된 작품과 문제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윤동주가 나왔는데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가 문제로 나오진 않았고요. 자화상이라는 다른 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윤동주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양심적이었고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나는 지금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자아 성찰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른 시도 우리 쉽게 쓰여진 시와 비슷한 분위기와 주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우리가 이 보기의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시험에 내고 싶은 글입니다. 네. 윤동주에게 시쓰기는 부끄러움에 대한 고백이다. 우리 부끄러운 일 열심히 알아봤잖아요. 부끄러움이 첫 줄부터 나오네요. 자, 부끄러움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오는 성찰이고, 지금 친절하게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떤 감정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되었다고 느껴야 되는 거죠. 부정적 인식. 뭔가 안 좋아. 고쳐야 돼. 이런 생각에서 오는 성찰.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나를 되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살았던 시대, 어느 시대죠? 네, 일제강점기입니다. 여기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이 시인이 살았던 일제강점기는 그 부끄러움이 오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윤동주의 부끄러움은 일제강점기라는 선생님 한번 밑줄 쳐볼게요. 윤동주의 부끄러움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나약한 지식인이라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이고, 문장이 좀 길죠? 한번 잘라서 봅시다. 네, 윤동주의 부끄러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부끄러움은 어디서 온 것이냐? 일제강점기라는 그 당시 시대 현실, 그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해서 몽규나 다른 열사들처럼
연설을 하고 항쟁을 하고 학생운동을 하고 이렇게 몸으로 뛰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나약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인, 내가 그런 사람밖에 안 돼. 이런 데서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뭔가 아는 게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배운다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 다양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요.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한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부조리하다는 건 뭔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 현실에 저항하고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소명이라는 건 책임 같은 겁니다. 그러한 책임을 가진 지식인인데도 그에 따라 행동하지 못한 채 평온한 삶. 우리 육첩방 생각나나요? 네, 그 따뜻한 다다미방에서 평온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인 것이다. 그러니까 남들은 어렵고 힘들고 또 열심히 사는데 나는 비교적 평화롭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삶에 대해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윤동주는 시를 통해 이를 고백하고, 그렇죠. 우리 쉽게 쓰여진 시에서 윤동주의 솔직한 고백과 자아성찰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과 대면하여 치열한 내적 갈등을 통해 삶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었네요. 자, 선생님이 아까 내적 갈등 얘기해줬죠? 이게 바로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 글을 읽어보니 윤동주라는 사람은, 그리고 그가 쓴 시는 다른 작품이어도 좀 비슷한 분위기와 주제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네, 이 글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원격 수업인데도 엄청 꼼꼼하게 다루었죠.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는 다른 작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 보면 이렇게 설명글이 나오고 밑에 문제가 있으면 주로 비슷한 이 앞선 글에 쓰였던 단어들이 여기 밑에 문제들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자신과 대면하여 삶을 성찰하려는 시인의 태도, 이런 거, 부조리한 시대 현실과 대비되는 평온한 풍경. 아까 평온이란 말 여기 있었죠. 시인이 느꼈던 내적 갈등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 처한 자신. 그 다음에 과거 모습을 담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소명. 이런 것들 소명, 지식인. 이렇게 비슷한 단어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중요한 점을 한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한 것은 학습활동 1번과 2번, 그리고 수능 특강에 나온 윤동주에 대한 설명글이었어요. 이 두 가지밖에 안 했는데도 굉장히 우리가 많은 걸 했죠. 실제로 쉽게 쓰여진 시라는 작품은 정말 많은 교과서에서 또 오래 선생님도 학생일 때 배웠거든요. 그만큼 유명하고 또 문학사적인 가치가 있는 좋은 시라고 인정받기 때문에 선생님이 비교적 꼼꼼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를 배우면서 아마 자아와 성찰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윤동주도 결국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야 해. 아니야, 가기 싫어. 이렇게 속으로, 마음속으로 갈등을 했던 것처럼 윤동주도 이렇게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아니야,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너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줄 알아야 해. 이런 두 가지 다른 마음이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선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어. 이렇게 비가 내리고 일제강점기라는 시대는 계속되지만 나의 마음가짐은 달라져야 된다 하는 깨달음까지 이르렀던 내용이 쉽게 쓰여진 시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업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모두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